68살 오선영이 평생 모은 35억 재산을 놓고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배신극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치매에 걸린 척 3년간 연기하며 자식들의 본색을 지켜본 어머니. 첫째는 건물을 빼앗으려 등기 서류를 들이밀고, 둘째는 땅을 노리며 압박했으며, 며느리는 수면제를 밥에 타 정신을 잃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만은 달랐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생일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오선영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치매라서 못 알아볼까 싶었지? 다 봤다. 다 들었다. 그리고 법무사가 들어와 읽어내린 상속 문서. 35억 전 재산은 막내딸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영네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서 오선영은 3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커다란 양념통 앞에 앉아 고춧가루를 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나무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몸도 따라서 쓰러졌어요. 양념통이 엎어지며 빨간 고춧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가게 앞을 지나던 옆집 주인이 발견해 119를 불렀고 선영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선영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죠.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여자답게 이번에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선영의 세 자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문이 얇아서인지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엄마 건물은 내가 맡아야지. 치매 걸리면 관리도 못하고 복잡해진다고. 첫째 아들 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는 항상 돈 얘기만 했죠. 건물은 오빠가 가져. 대신 땅은 내가 필요해. 피부샵 대출금이 연체될 판이야. 둘째 딸 정수진도 질세라 맞받았습니다. 그녀는 강남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다 요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죠. 35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재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대주고 사업자금까지 보태준 그 세월이 이런 대화로 돌아오다니요. 한참이 지나서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들어왔지만 그들의 표정엔 걱정보다는 계산이 가득했어요. 엄마,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정혜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오는 중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해나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온 그녀는 곧바로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늦었네.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 해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었죠. 선영은 막내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였습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속고 당하고 배신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그 덕분에 조그만 반찬 가게는 제법 큰 규모로 성장했고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느새 변해 있었어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올 때마다 돈 얘기만 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자식들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어쩌면 자신도 그들에게 돈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선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요.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돈만 바라보는 것인지. 이것은 그녀 인생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연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치매 환자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영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리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아프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견디기 힘들다는 걸 의사는 모를 거예요. 퇴원을 앞둔 날 밤 선영은 오랜 친구이자 가사 도우미인 이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내가 이제부터 좀 이상하게 굴 거야. 하지만 놀라지 말고 지켜봐줘.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 미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선영의 길고 긴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3년 후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돈과 혈육 사이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병실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연기를 준비하면서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부터 흘렸어요. 가게에서 손님 계산을 틀리고 김치 양념 비율을 헷갈리는 척했죠. 낯선 손님이 오면 어머, 처음 뵙는 분인데 하면서 10년 단골을 못 알아보는 척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노.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 선영은 일부러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병원 다시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선영네 사장님이 치매 기운이 있대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첫째 태준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던 아들이었죠. 태준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선영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엄마, 요새 자꾸 실수한다면서? 이러다 큰일 나.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겠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 동의서였어요. 이거 그냥 내 이름으로 해놔. 엄마가 더 안 좋아지면 나중에 복잡해져.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선영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5년간 피땀 흘려 산 건물. 월세만 3천만 원이 나오는 그 건물을 이렇게 쉽게 달라고 하다니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치매 걸리면 생각도 못 해. 지금 결정해야 돼.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죠. 이틀 후엔 둘째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내가 알아봤는데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를 못한대. 미리미리 정리해야 해. 수진은 땅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 땅만 내 명의로 해줘. 피부샵 담보로 잡아야 해. 엄마 치료비는 내가 다 낼게. 치료비를 댄다는 말이 우습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평생 병원비 한 번 자식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아직은 괜찮아. 엄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두 자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태주는 매일 전화해서 서류 얘기를 했고 수지는 수시로 찾아와 한숨을 쉬며 땅 타령을 했죠. 그런데 막내 해나는 달랐어요. 퇴근 후엔 꼭 가게에 들러 선영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김치 담글게. 엄마는 좀 쉬어.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그래도 같이 하자. 오랜만에 엄마랑 일하니까 좋네. 해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영이 실수하는 척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수습해 주었죠. 계산을 틀리면 제가 다시 할게요라고 했고 양념 비율을 못 맞추면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일부러 냄비를 태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가게에 가득 찼죠. 마침 가게에 있던 수진이 소리쳤어요. 엄마, 또 이래? 이러다 불날라. 하지만 해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도 가끔 태워. 환기시키면 돼. 그날 밤 세 자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태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 좋은데 알아봤어. 수진이 거들었죠. 해나가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괜찮으셔. 내가 퇴근하고 와서 도와드리면 돼. 너는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엄마 돌볼 건데? 태준이 비웃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엄마 집에 계셔야지. 세 자녀의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선영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우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며느리 김여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준의 아내인 여정은 어느 날부터 자주 집에 찾아와 밥을 차려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반찬 좀 해드릴게요. 영양 잘 챙기셔야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더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졌어요. 선영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사도우미 미라가 급하게 선영을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미라는 쓰레기통에서 꺼낸 약봉지를 보여줬어요. 수면제였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에 이게 있었어요. 며느님이 오신 날에만 이런 게 나와요. 선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정신을 잃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자신의 상태를 더 악화시켜서 빨리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죠. 미라야, 이거 잘 보관해둬. 그리고 앞으로 여정이가 온 날은 꼭 기록해둬. 네, 사모님.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자식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선영네 아들이 요양원 알아본다더라. 딸은 땅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한다던데. 불쌍하네.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건데. 선영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해나였죠. 해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가게에서 선영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왜? 힘든 일인데. 엄마 돌봐드리려면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엄마가 정말 아프셔도 내가 옆에 있을게. 선영은 해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연기를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해나야,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마. 무슨 고생이에요?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 차례죠.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큰아들 태준 마이너스 건물만 노린다. 사람이 아니라 돈만 보인다. 둘째 수진 마이너스 땅만 원한다. 엄마보다 제 빚이 먼저다. 며느리 여정 마이너스 수면제를 탄다. 가장 악독하다. 막내 애나 마이너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진짜 날 걱정한다. 일기를 덮으며 선영은 결심했어요. 이 연기를 끝까지 해보기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로. 다음 날 선영은 오랜 친구이자 법무사인 한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나 좀 만나자. 상속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 언니, 무슨 일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그리고 비밀로 해줘. 전화를 끊고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년만 더 버티자.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마. 가게 문을 열고 나가니 해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김치 담글게. 엄마는 계산만 봐. 그래, 우리 해나 고맙네. 선영은 해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만큼은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이 길고 외로운 연기를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밖에서 또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류 가져왔어. 오늘은 꼭 도장 찍어야 해. 선영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고 진실을 밝힐 그날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법무사 한도윤의 사무실은 부산 서면 뒷골목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리기 전 한 번 더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자식들이 따라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죠. 언니, 오랜만이네. 들어와. 도윤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부산에서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전우 같은 사이였죠. 선영이 자리에 앉자 도윤이 차를 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야? 선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면제 약봉지, 며느리가 다녀간 날짜 기록, 그리고 자식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든 USB였어요. 도윤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나 치매 아니야. 연기하는 거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병원에서 들은 자식들의 대화,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들, 며느리의 수면제 사건까지. 세상에, 언니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 내 재산 단 한 푼도 저놈들한테 안 줄 거야. 도윤은 서류를 꺼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상속할 건데?
해나. 오직 해나한테만.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언니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증도 필요해. 그건 비밀리에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속 구조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는 선영의 노후 자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나에게 가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이었죠. 언니 생일날 하는 게 어때? 다 모일 거잖아. 그래. 내 70세 생일. 2년 남았네. 선영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아직 2년이나 더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또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엄마, 이거 좀 봐. 요양원 팸플릿이야. 여기가 시설이 제일 좋대. 선영은 멍한 표정으로 팸플릿을 들여다봤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비싸겠다. 돈은 내가 해결할게. 땅만 팔면 돼. 역시 결론은 땅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비웃었어요. 그때 해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지가 들려 있었죠. 엄마, 약 사왔어. 비타민이랑 영양제야. 해나는 약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복용법을 알려줬어요. 수지는 그런 해나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네. 엄마 요양원 가면 다 챙겨주는데. 언니는 왜 자꾸 요양원 얘기야? 엄마 여기 계실 거야. 너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두 자매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며칠 후 선영은 병원에서 몰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윤이 소개해준 의사는 신중하게 검사를 진행했어요. 오선영 여사님, 인지능력 완전 정상입니다. 기억력도 평균 이상이고요. 선생님, 이 결과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2년 후에 증명서가 필요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윤 씨가 다 설명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 수집에 더 박차를 가해야 했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태준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엄마, 이분이 우리 가족 변호사 될 분이야. 재산 관리 관련해서 상담 좀 하자. 변호사는 능글맞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있는데. 선영은 속으로 경악했어요. 성년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법적 권리를 대행하는 제도였죠. 태준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때 해야 해. 나중엔 못해. 태준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선영은 일부러 손을 떨며 차를 쏟았어요. 연기를 더 강하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했죠. 아이고, 미안. 내가 왜 이래. 변호사가 눈빛을 번쩍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그때 해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막내는 나가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도 어른이야. 엄마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해나는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법원 판결이 필요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해나가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미리 준비하면 나가주세요.
엄마가 피곤해 하시잖아요. 해나는 단호하게 변호사와 태준을 내보냈습니다. 선영은 해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해나야. 엄마, 내가 있잖아. 아무도 엄마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그날 밤 선영은 미라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가게와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였죠. 사모님, 여기 보세요. 며느님이 또 뭘 넣네요. 화면 속 여정은 밥그릇에 가루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미라야, 이제 1년 반만 더 참으면 돼. 사모님도 참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당장 뒤집어 놨을 텐데.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 조급하면 지는 거야.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치매라는 소문이 완전히 퍼진 거죠. 저 집 큰아들이 건물 팔려고 한대. 둘째 딸은 벌써 땅 담보로 돈 빌렸다던데. 불쌍하다.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하지만 누구도 선영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선영은 일어나 장부를 정리했어요. 3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 재산 목록, 자식들에게 준 돈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태준 마이너스 결혼자금 2억, 사업자금 3억, 아파트 5억, 총 10억? 수진 마이너스 결혼자금 1억 5천, 피부샵 개업 2억, 추가 지원 1억, 총 4억 5천, 해나 마이너스 대학 등록금 3천만 원 이상. 숫자를 보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해나가 가장 많이 베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해나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수고했네. 이런 걸 왜? 엄마를 제대로 돌보고 싶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준의 사업이 망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엄마, 급해. 건물 당장 팔아야 해. 태준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안 그러면 나 파산이야. 엄마 건물이면 10억은 나오잖아.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돈이 그렇게 급해? 엄마가 뭘 알아?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태준은 도장을 찾으려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도 들어왔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건물 팔아야 해. 나 죽게 생겼어. 안 돼. 그럼 내 땅은? 나도 급한데. 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더 급하다고, 서로 더 필요하다고 소리쳤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만, 둘 다 그만해.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ATM이야? 돈 뽑는 기계야? 태준이 해나를 밀쳤어요. 너는 닥쳐. 넌 엄마 돈 필요 없잖아. 그래, 난 필요 없어. 하지만 엄마를 이용하는 건 못 봐. 세 자녀의 싸움은 격해졌고 선영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정말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인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해나야. 괜찮아?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해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 있었죠.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지?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해나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엄마, 힘들면 말해. 내가 다 해결할게.
오빠든 언니든 내가 막을게. 선영은 해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 아이만이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할 거예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일기장에 적었어요. 곧 폭풍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드디어 선영의 70세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2년간의 길고 지루한 연기가 끝나는 날이었죠. 선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질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자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고 수지는 짙은 화장으로 피곤함을 감추고 있었죠. 며느리 여정은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가식적인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다 같이 얘기 좀 해요. 여정의 말에 태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오늘 결정해야 해. 요양원도 예약했고 건물 매매 계약서도 준비했어. 수진도 서류를 꺼냈어요. 나도 땅 관련 서류 다 가져왔어. 엄마,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해나만 조용히 구석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엄마, 여기 도장 찍으면 돼. 태준이 도장을 선영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왜 오신 거죠?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선영 여사님의 유언장 및 상속 계획서를 공증하러 왔습니다. 뭐? 유언장? 엄마가 치매인데 무슨 유언장이야? 수진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도윤이 보여준 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세 곳의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인지능력 정상 판정서였죠. 날짜를 보니 6개월 전, 1년 전, 그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정상이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2년간의 CCTV 영상 캡처본입니다. 김여정 씨가 어머님 음식에 수면제를 타는 장면이 담겨 있죠. 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약국 영수증, 수면제 처방 기록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물 투여 및 노인 학대입니다. 도윤은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태준이 건물 서류를 들고 협박하는 녹음, 수진이 땅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영상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속 계획서였죠. 오선영 여사는 전 재산 35억 중 3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20%는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신탁하며 나머지 50%를 막내딸 정혜나 씨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경악했어요.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치매라니까. 바로 그때 선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이 번득였죠. 내가 언제 치매였니?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등을 쭉 펴고 당당하게 섰어요. 2년 동안 다 지켜봤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추악한지. 엄마가 속인 거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속였다.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 것처럼. 그리고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넌 내가 쓰러진 날 병실 밖에서 뭐라고 했지? 건물은 내가 맡아야지. 엄마 오래 못 버티면 복잡해진다고. 기억나니?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해서. 닥쳐. 날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선영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35년간 장사하며 단련된 강단 있는 목소리였죠. 수진, 너는 땅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내 빚 갚는 게 엄마보다 중요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여정, 너는 가장 악독했어. 시어머니 밥에 약을 타? 사람이 그럴 수 있니? 여정은 바들바들 떨며 변명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편하게 쉬시길. 편하게? 정신 잃고 요양원에 처박히는 게 편한 거야?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해나를 바라봤어요. 해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해나야. 네, 엄마. 너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재산을 탐내지 않았어. 오히려 날 지키려고 애썼지.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해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진짜 아프신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됐어요. 선영은 해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날 사람으로 봐준 건 너뿐이었으니까. 태준이 격분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나도 엄마 아들이야. 권리가 있다고. 권리? 넌 이미 10억을 받아갔어. 결혼자금, 사업자금, 아파트까지. 그것도 모자라? 태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선영은 수진을 봤습니다. 너도 4억 5천만 원 받아갔지. 그런데도 더 필요해? 수진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해나는 대학 등록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야. 그런데 제일 많이 베풀었어. 선영은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 결정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기하세요. 물론 약물 투여건도 같이 다뤄질 겁니다. 여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2년 동안 날 미치광이 만들려고 했는데? 선영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들 나가. 오늘은 내 생일이야. 더러운 꼴 보기 싫어. 태준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엄마, 이럴 수 있어? 난 장남이야. 선영이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서늘했어요. 장남? 그게 뭔데? 밥에 약 타는 며느리 데려온 게 장남이야? 어미 등골 빼먹으려는 게 장남이야? 그래도 피부치잖아. 피부치는 해나 하나면 충분해. 너희는 독수리야. 시체 뜯어먹으려고 기다리는 독수리. 수진이 울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신이 하는 거야. 난 장사꾼이고, 장사꾼은 손익을 따져. 너희는 손해야. 선영은 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나야, 이제부터 가게는 우리 둘이 운영하자. 작게 해도 돼. 네,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태준과 수진, 여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영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2년간의 연기가 끝난 거죠. 엄마, 많이 힘드셨죠? 해나가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텼어.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다 끝났어. 편하게 사세요. 고마워,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도윤이 나가고 나자 선영과 해나만 남았습니다. 해나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진짜 생일 축하를 하려는 거였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제 진짜 엄마로 돌아온 거 축하해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해나야, 넌 왜 그랬니?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니? 해나도 울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엄마는 엄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해나야, 앞으로 잘 살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돈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확인한 날. 내 70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생일이었다. 며칠 후 시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영네 사장님이 치매가 아니었대. 2년 동안 연기한 거래. 대단하다. 큰아들이랑 둘째 딸은 한 푼도 못 받았대. 막내딸이 진짜 효녀였구나. 선영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담담하게 일했습니다. 이제 거짓 연기는 필요 없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죠. 가게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선영애나 반찬. 나란히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며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오늘 김치 담글까요? 해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이제 우리 둘이 천천히 오래오래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도요. 생일 파동이 지나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고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선영네 반찬 가게도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죠.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평화로웠습니다. 거짓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새벽 4시, 여전히 선영은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해나가 함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해나는 매일 새벽 선영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깻잎김치 많이 담가야 해요. 주문이 밀렸어요. 해나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선영은 흐뭇하게 웃으며 깻잎을 다듬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손놀림은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태준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허세와 욕심을 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죠. 수진의 피부샵은 문을 닫았지만 그녀는 작은 화장품 가게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다고 시장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여정은 태준과 이혼했어요. 수면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영은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워했어요.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죠.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아들 자격이 없었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죠. 엄마 용서 안 바라요. 그저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태주는 편지 한 통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미웠지만 결국은 자식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관계였죠. 며칠 후엔 수진도 찾아왔어요. 그녀 역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진한 화장 대신 민낯에 가까운 얼굴이었죠. 엄마, 저도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죠.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남매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명절엔 얼굴을 비추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작은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선영과 해나의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정직한 반찬집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죠. 단골 손님들은 모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야. 보기 좋네. 저 집 반찬이 맛있는 이유가 있었어.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선영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35억이라는 큰 돈보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더 값지게 느껴졌죠. 해나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요양보호사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주말마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도왔죠. 선영도 함께 따라가 반찬을 나눠주곤 했어요. 엄마, 이 할머니가 엄마 팬이래요. 치매 연기 얘기 듣고 대단하다고. 아이고, 부끄럽네. 하지만 선영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기뻤어요. 재산을 지키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는 산증인이 된 거죠. 법무사 도윤은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선영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했죠. 덕분에 선영은 마음 편히 여생을 즐길 수 있었어요. 언니, 이번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100명이 겨울나기 물품을 받았대요. 그래, 잘 됐네. 돈이 제대로 쓰이니까 좋구나. 선영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웠죠.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자라는 것을. 해나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또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지만 선영과 해나의 일상은 한결같았죠. 새벽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드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선영은 해나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바다 참 예쁘다. 그래, 예쁘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선영은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2년간의 고통스러운 연기,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해나의 진심. 모든 게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하지만 그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엄마, 무슨 생각해? 그냥 고맙다는 생각. 내가 내 딸이어서. 해나는 선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선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가게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선영애나 반찬.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간판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습니다. 해나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당연하죠, 엄마.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치매를 연기하며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한 어머니, 그리고 끝까지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한 막내딸.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의,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나는 진정한 사랑. 선영과 해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북적였고 선영네 반찬 가게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행복이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 말이죠. 선영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쓰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진주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해나라는 진주를 말이죠. 이제 선영의 나이 72세. 인생의 황혼기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곁에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선영이 얻은 가장 큰 재산이었고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혹시 부모님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진심으로 부모님을 아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을 보여드리세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